올해 초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해서 올해 5,500까지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부분 7,500이에요. 대부분 비슷하고요. 근데 이 7,500의 근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좋은 게 아니라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무섭게 오릅니다. 5,960인가요? 맞아요. 50인가? 그래서 이제 진짜 6,000포인트까지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일 지금 또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 시기에 마침 또 이선엽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미국 증시는 요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우리 증시는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끌어올리는 동력이 반도체 맞을까요? 반도체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도체의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그 상향 전망치가 정말 2달 만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1년, 2026년 들어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 거의 2배 넘게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추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이 정도가 끝이야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나오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 또는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워낙 이 기업들의 어떤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밸류업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융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는 업종이 많아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강세의 장에서는 사실 특정 업종만 오르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주다 그러면 소비주만 오른다든가 중국 산업하다 그러면 철강, 화학, 조선만 오른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도 제한적인데 예를 들면 웬만한 강세장이라고 하면 지수가 50%만 올라도 정말 크게 오른 거고 2배 오르면 거의 체질이 바뀐 건데 지금 거의 지난해부터 2배 더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정말 큰 변화인 거고 그 이면에는 역시 AI라는 정말 걸출한 변화가 있었었고 이 변화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한국이라는 걸 믿어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기업들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동참하다 보니까 오르는 업종이 정말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도 반도체가 원래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못 오르고 있어서 좀 서학개미들이 너무 상처가 좀 있는데 왜 못 오르는다고? 사실 미국 주식은 조금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ETF가 있거든요. 빅7과 관련된 그러니까 빅테크 7개만 모아놓은 ETF가 있고요. 이 7개만 뺀 S&P 500 중에서 493개 ETF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493개의 ETF는 신고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빅테크 7개만 빼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미 아시겠지만 빅테크 7개가 미국 S&P 500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내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궁극적으로 원인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시 미국 빅테크 7개 기업은 투자하는 회사가 더 많죠. 우리가 엔비디아 정도를 빼는 건 대부분은 내가 AI를 위해서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고 돈을 쓰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쓰는 차원에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거고 당연히 쓰는 만큼 이익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일단 그 우려가 첫 번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AI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엔스로프의 클로드가 나오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글로벌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구독료를 받는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런 기업이 별로 없죠. 그렇죠? 한국은 딱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이 많은데 미국은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우려 때문에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건 그게 미국 시장이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원인이 또 미국 기업 때문인 거잖아요. 클러드 때문에 또는 또 다른 이 기업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주식이라는 건 오르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빠지는 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 장내에 상장돼 있는 거고요. 현재 피해를 주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엔스로픽도 비상장이고
오픈 AI도 비상장이고 스페이스X도 비상장이고 대신 비상장에서 가치는 또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좀 차별화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주주환원과 관련된 네. 어떤 우려들, 그렇죠? 이전만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미국 기업은 지금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이 있는데 수혜 기업은 안타깝게도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보니까 빅테크 7개 빼놓고 보니까 지수는 나쁘진 않더라. 다만 빅테크 7개는 여전히 투자하는 기업이니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동학 개미들이 코스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주식이 다시 싸졌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6년을 관점에서 미국 주식이 지금 신규 투자로 볼 때 이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 좀 더 나을까요? 사실 저는 종목별로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네. 투자와 관련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요. 아시겠지만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만큼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미국 시장보다 한국이 더 유리한 이유는 일단 세금이 아직은 없죠.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같은 이득을 우리가 네. 수익을 네. 본다라고 했었을 때 더 유리하고요. 일단 맨정신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낮에 뭐 밤새 안 자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일단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놓고 보면 저는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 뭐 미국도 여전히 좋은 기업이 있지만 하지만 뭐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내가 조금 더 저는 좋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이 엄청 팔아요. 네. 근데 또 그래도 기관들이 그만큼 더 많이 사들이니까 괜찮은가 싶기도 한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이랬을 때 정말 그때 외국인들이 있는 지분을 전부 다 줄이고 나간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들여다보면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한 금액들을 놓고 보면 금액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정말 매도가 큰 규모가 있었을 때가 되게 특정해서 보여요. 예를 들면 2025년도 11월 또는 올해 초반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보면 그때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대부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가 급증했던 시기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금과 은이 하락하는 시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글로벌에서 움직이는 외국계 펀드들의 86%가 알고리즘 펀드 내지는 헤지 펀드예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이런 단기 세력들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안에서 비트코인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살 때 50배에서 100배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고 또 올 초에는 금과 은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면 남의 돈 빌려서 샀는데 아주 급락을 했고 남의 돈도 한두 배도 아니고 몇십 배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담보금. 담보가 부족해지죠. 그죠? 담보가 부족한 담보를 메워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다른 걸 팔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 대부분이 한국 주식을 나쁘게 보거나 차익 실현도 물론 있겠지만 없진 않겠지만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정점이라고 봤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식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나간 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계들 중에서 롱텀 펀드들이 있어요. 길게 보는 펀드들. 블랙락이나 이런 친구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을 5% 지분 신고를 새롭게 했어요. 이번에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는 그럼 그 펀드들이 만약에 털고 나가거나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였다라면 저는 충분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계 펀드들, 롱텀하게 보는 펀드는 여전히 지분을 지금부터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 지금 팔고 있는 펀드들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펀드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계에 의해서 단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자산의 급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매도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인 외국인 매도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실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보다 기관으로 자금 유입이 더 거듭니다. 지금 최근에 증권사들 보시면 야근하는 증권사들 많거든요. 대형사들. 계좌가 너무 많이 터져서 그래요. 제가 모 증권사 하나를 예를 들면 모 증권사가 지난해 1년 동안 개설된 계좌 수가 21만 개였어요. 그런데 올 1월에만 개설된 게 25만 개가 넘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기관 매수가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기관 매수의 대부분이 금융투자로 이렇게 찍혀 있죠.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헤지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ETF 자금입니다.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0년대 1999년 닷컴 버블 때는 돈을 거의 뮤추얼 펀드라는 데 집어넣었어요. 바이코리아 펀드 이런 거였었고 2000 중반 때 시장이 좋았을 때는 적립식 펀드라는 데 집어넣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ETF 활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한 매수가 대부분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금융투자 매수는 ETF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리서치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이 자금들은 개인의 중장기 자금 중심으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일반 주식을 사긴 거라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ETF를 그렇죠? 뭐 지수도 사고 반도체 ETF도 있을 거고 이 증권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사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질 좋은 외국인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예. 한번 이제 보통 횡보하다가 보면 한번 교체되고 또 오르고 또 한번 교체되고 이런 것도 손바뀜 현상이다. 현재 그럴 것 같고요. 예. 실제 뭐 예. 옛날에는 외국계 예. 증권사들이 보통 뭐 시장 좋습니다라고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엔 지금 너무나도 외국계 증권사들의 톤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초에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대해서 올해 5,500까지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부분 7,500이에요. 대부분 비슷하고요. 근데 이 7,500의 근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뭔가 비싸게 팔고 나간다는 느낌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25년을 넘게 네, 했고 지속적으로 봐오면 그래도 이 친구들이 어떤 의도를 보는지는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더 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다. 본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더 사는 게 맞겠죠. 그쵸. 저는 그래서 아주 시간이 지나서 진짜 뭐 정말 주식을 아무것도 안 했었던 개인들끼리 마구마구 들어오셔서 그럼 모르겠지만 당분간 같은 경우는 되려 외국인들이 현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주식을 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차익까지 실현해서 나가니까 그러면 더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보다. 실제 미국 네. 내에서도요. 네. 한국 ETF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실제 2월 들어서 글로벌 역사상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제일 큰 규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자산 배분들이 일어나면 이게 일시적이지 않거든요. 외국계 자금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 시작되면 조금 장기화되는 덩을 가져요. 그래서 뭐 어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좀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뭐 머지않은 시기에 그래도 외국인이 다소 순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 녀석들이 쌀 때는 되게 팔더니 비쌀 땐 사네. 요건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팔고 있는 애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팔고 있는 건 아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팔게 돼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한 거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팔고 싶진 않았는데 어차피 내가 빚을 메워야 되니 팔 수밖에 없는.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강남 집이 좋은 걸 아는데 내년에 되게 좋을 거 아는데 팔 수밖에 없는 그죠? 뭐 회사가 부도났어. 그러면 집을 팔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혼동해서 보시면 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개인도 순매수 중이고 기관도 순매수 중인데 만약 외국인마저 순매수로 들어오면 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1차적으로 파실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들어왔던 개인들이 되게 많을 텐데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거기다가 차익 실현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수급은 균형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투자자들을 뭐 만나기 싫어도 어떻게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고민이세요. 일단 알겠어. 그리고 수익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벌었으면 충분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아마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1차적으로는 매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시 살았을 때 네. 땅이 거의 100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손바뀜이 계속 벌어지는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외지인이 또 외지인께 손바뀜 바뀌어서 맞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나중에는 원주민이 없더라고요. 주식도 지금 이제 한국 주식도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말에 그럼 대략 어디까지? 기술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파괴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 올라간다는 걸 감안하면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뭐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6천이 좀 안 된 상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지금 외국인들이 게임 시작도 안 한 상황. 지금 리서치가 제일 힘들 건 게 대부분의 한국 리서치들이 뭐 일부 리서치들은 되게 잘하셨지만 대부분 5천이 될까 말까 하기는 하여튼 썼던 하우스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달 전이라 벌써 3번, 4번 목표가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5,500 했다. 벌써 넘으니까 또 6,000 했다가 지금 6,000 또 다가오니까 또 이제 뭐 더 올려야 되나. 사실 이 정도면 리서치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고요. 아, 원래 리서치는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전망을 하고 네. 앞으로 이렇게 될 네. 겁니다. 근데 뭐 5,500으로니까 5,000 이상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의 어떤 자료로서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만큼 시장이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본 적도 없고 사례를 찾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뭔가 리서치적으로 접근하기도 되게 애매모호함.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 알아야 가능할 텐데 그게 쉽느냐는 얘기죠. 예. 전자 하이닉스도 몰라요. 실제 가보면 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나 뵀거든요. 거기도 계속 얘기하는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좋은 쪽으로. 지난번 갔을 때와 이번 갔을 때와 그 텀이 2주가 안 되는데 달라져 있는 거 보면 사실 누가 더 잘한다 나쁘다도 아닌 거고 그냥 확실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이쯤 되면 조정이 한번 올 법도 한데 그냥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터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AI 법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많이 오르면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할 텐데 중요한 건 그게 거의 끝물이냐 그래서 뭐 거의 다가오고 있느냐 아니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끝은 안 좋겠죠. 많이 오르면 그 뒤에 뭐 당연히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직 산 높이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떻게 수익을 내가 더 개선시킬 거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어난 일이 이 증권시장의 역사를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증권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사실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전에 증권시장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증권이 경제 사이클에 의해서 많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와야 되는 것도 맞고 이 정도 과열이었을 땐 꺾이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은 AI라는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가 사실 시장이 이끌고 있는데 이 산업의 변화가 글로벌 역사상 가장 큰 거예요. 전례 없이 커요. 그냥 여러분들 평생 살아온 거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젠서랑도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고 돈나무 원인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우리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또 정말 효율적인 서비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천문학적인 투자만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문학적인 투자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 벌고 있냐고요? 빅테크 7개보다 더 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물론 1, 2위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쵸. 그 7개 중에서 몇 개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 빅테크보다 이익 더 오른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우린 그걸 알고나 있나요? 그 정도로 이익 개선 속도가 높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국 기업이 투자를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왜 미국의 우려를 우리 우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왜 이렇게 돈 많이 써? 어디다 쓰는 거죠? 우리한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AI 전문가들을 많이 뵙는단 말이에요. 또 모르면 요즘 채팅도 잘 되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 다 공통점들이 그래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초기라고 아직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서비스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은 컴퓨팅 파워,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공급이 딸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은 더 공급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이익이 좋아지는데 내가 굳이 뭘 그렇게 해요. 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AI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처참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보느니 내가 차라리 지금 덜 벌더라도 캐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하고 말지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스랑이 자꾸 와서 더 이게 좀 빨리 깐부치킨 왔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 젠수랑이 1월에 있었던 CES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못 다녔습니다. 예, CES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젠수랑이 이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우리는 반도체 공급 문제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공급이 문제 없어? 기술도 아니고 이런 거죠. 나는 반도체 얻었어. 옛날에 우리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정말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나는 구했어 이거예요. 근데 뭐죠? 가격은 비싸게 주고 돈 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었을 때 나는 구했어. 중요한 건 가격은 웃돈을 주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반도체를 내가 구한 거 자체가 자랑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현재 되게 두려웠었던 거죠. 그렇죠? 최근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 최근에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원래 1,000억 달러 이상 얘기하다가 좀 줄었잖아요. 네. 그것도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전만큼 GPU보다 이제는 D랩이 더 많이 필요한 시장이 왔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23년 그 10월 때쯤에 한번 잠깐 조정이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거시경제 지표는 되게 안 좋은 지표들이 많으니까 안 좋다 하셨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아니다. AI 산업과 산업 사이클로 봤을 때 기업들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우려를 할 때가 아니다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부터 주가부터 시작하면 더 엄청 맞습니다. 올랐었잖아요. 네. 지금 관점으로 보면은 그럼 코스피가 예를 들어 만약에 조정을 주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건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가 쉽게 꺾일 만한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이게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앞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만 놓고 보면 경제는 보면 소비 중심인 건 확실하죠. GDP의 70%가 소비인데, 근데 증권 시장은 투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AI는 거대 산업을 이루기 위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를 위해서는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게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막대한 투자라는 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돈은 지불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낮으면, 그리고 경기가 조금 슬로워질 것 같으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경기가 좋으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안 좋은 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빠집니다라는 논리는 사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게 아예 통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경기 지표를 보고 사실은 경제를 분석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심층적으로 따져보면서 봐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글로벌에 있는 경제학자분들이 사실 경제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입시켰다가 되게 곤란해지는 경험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을 미리 좀 대비를 하자면 어떤 시그널에 주목하는 게? 금리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때도 그랬고 아니면 지난번에 케빈 워시 사건도 그랬었고요. 일단 한번 흔들리다 말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시장 흔들만한 변수가 나왔었을 때는 반드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유동성에 들어오는 어떤 그 큰 줄기에 좀 금이 갈 때, 그죠? 단기 변수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종이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언제 올 거냐 얼마나 올 거냐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오는 조정은 조정폭도 크고 그 다음에 조정 기간도 며칠짜리는 좀 더 크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랬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조정이 그나그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정이 뭔가 제법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보세요. 그리고 그 요건들이 미 국채금리를 크게 변화시키는 움직이면 그건 조금 쉬었다가 가는데 그 좀 아픔이 좀 더 커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조정이 오래 갈 가능성은 낮아요. 조정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오고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는 것도 저도 알 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요건이냐. 그래서 그 요건 자체가 뭔가 미국의 금리를 급등시키는 요건들이 나오면 그거는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해서 큰 추세를 무너뜨리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쌓였던 피로를 한꺼번에 푸는 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역발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 호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은 시장이 그래도 버티는 게 뭐냐면 케빈 워시가 들어왔어도 아니면 다른 지표들이 나왔어도 이런 식이에요. 금리 인하를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3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가요? 여전히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잘하면 올릴 수도 있겠는데 무엇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죠? 요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이번에 내릴 건데 뒤에 미룬다라는 건 여전히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 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횟수도 조금 줄 수 있는데 그것도 큰 조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톤이 바뀔 때 이렇게 되면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내려가던 금리가 우리가 보통 피봇이라고 하죠. 전환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지수하고 금리하고 같이 오르게 되지만 그 중간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되려 경기가 되게 일반적으로 어떤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내려도 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건 경기가 추세란 얘기잖아요. 그때는 되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올 거냐? 안 오면 안 되는 게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주가도 좋고 경기도 같이 좋아야 돼요. 주가는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3일에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름 안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게 좋죠. 만약에 그걸 스케줄대로 한다라면, 그죠? 왜냐면 끝까지 가다가 10월쯤에 망가지면 안 하니만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우리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되려 반대로 시장이 한번 쉬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고 역발상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그 이란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란 영향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물가를 올릴 거냐.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이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당연히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그 급등한 유가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기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는 눈만 뜨면 공약이 뭐냐면 내가 에너지 가격 낮춰서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물가를 잘못 올리면 아무리 케비넛 씨한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무리수를 둬면서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단기 침공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유가가 어떻게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하면 트럼프는 제가 볼 땐 끝이에요. 그렇죠? 뭐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레임덕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살행위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딱 이렇게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코스피 6천 다 돼가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언제 팔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되게 좀 나침판이 되는 그쵸.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되게 많은 걸 좀 배운 시간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투자 흔들릴 때마다 이상엽 대표님 영상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또 하시잖아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